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제가 그 학교에서 학과 관련한 설명을 해보는 건 이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학과에 대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뭐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전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사이버공학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이버국방학과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벌써 한 8년째 됐죠. 이제 9년째로 접어들죠. 이미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의 하루 평균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왜 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주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35만 건에서 140만 건 정도의 해킹 시도 건수가 있습니다. 뭐 북한에서 했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했을 수도 있고, 뭐 일본이나 러시아, 뭐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해킹 시도 건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수인재를 좀 뽑아서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2011년에 사이버국방학과가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탈피엇 프로그램이라는 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주변 국가로부터 전쟁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탈피엇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어떤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이버국방학과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4년 동안 수업을 받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 7년 동안 이제 장교로 군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로 임관해서 7년을 마치면 이제 대위가 되겠죠. 그래서 7년 후에는 본인이 장기 복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소령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대위인 상태에서 예편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업체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본인의 커리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이버국방학과가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꽤 단기간 내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데프콘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월드컵 이 축구 대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전 세계의 해커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프콘이라고 하는 대회고요. 이제 올해로 이제 27회째, 그러니까 근한 30년 정도 된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선을 거쳐서 한 15개 팀 정도를 뽑고요. 그 15개 팀이 라스베가스 호텔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이제 해킹 대회를 합니다. 한 30년 가까운 역사 동안에 데프콘이라고 하는 해커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가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사이버국방학과가 2015년에 최초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18년에 이제 두 번째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공계 여기는 지금 이제 문과 캠퍼스 건물이고 이공계 캠퍼스 건물에 가시면 미래융합기술관이라고 해서 저희 사이버국방학과 행정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층에 가시면 저희 이제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이 받은 메달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요 데프콘 메달도 2개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 갖고 있어서 고대 오신 김에 거기 가셔서 기념 인증샷 찍는 것도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저희 사이버국방학과에서 과연 그럼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가? 일반적으로 저희 사이버국방학과 그러면 이제 해킹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원래 이 해킹, 또 해커 이런 말은 사실 이제 1950년대 말에 MIT에서 기원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IT에서 모형 기차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던 학생들이 뭐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좀 짓궂은 장난들을 많이 해봤나 봐요. 그래서 요 핵이란 뜻이 원래 기발한 장난, 고약한 장난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놀래키는 장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해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IT가 발달하면서 컴퓨터에 집중되게 되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해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뭐 사이버 시큐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 두 가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공을 하신 분 중에서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그러니까 정보 보호는 컴퓨터와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 내 개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내 어떤 아래 한글 파일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속에 들어간 정보를 보호하는 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는 뭐냐면 사이버 공간과 연결돼 있는 모든 걸 보호한다는 게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그럼 딱 듣기만 해도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보다는 사이버 시큐리티가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오면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인터넷에 물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2020년까지 550억 개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50억 개 기기가 다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는 정보 보호보다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겠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전반부는 뭐냐면 현재 수준에서 도대체 이제 해커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지, 또 사이버 국방학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해커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가장 이제 이거 해킹 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관리를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선 공유기입니다. 이거 집에서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가정집에 간다거나 일반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무선 공유기 관리를 생각보다 잘 하질 못하세요. 저 무선 공유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126.25.206.20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인터넷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웹브라우저 창에다가 이런 주소를 치면 접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요 인터넷 주소하고 요 인터넷 주소가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데 한쪽에는 네이버 창이 떠 있고 한쪽에는 다음 창이 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요 무선 공유기 관리를 잘못해서 해커가 일단 여기에 침투할 수 있으면, 이 무선 공유기를 해킹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주소창에 www.naver.com 이라고 치시던 www.daum.com 이라고 치시던 간에 해커가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 공유기 하나에 연결된 기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기들이 전부 다 이제 해킹에 노출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는 무선 공유기의 비밀번호 설정해서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무선 공유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이 무선 공유기의 접속 비밀번호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무선 공유기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매뉴얼 이렇게 보시면 그 관리자 비밀번호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공장에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111, 0000 이런 걸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관리자 비밀번호를 또 바꿔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윈도우즈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똑같이 요 무선 공유기 안에도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그걸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안 되면 무선 공유기는 굉장히 쉽게 해킹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을 해킹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보통 해킹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화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무차별적으로 막 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해킹 안 당해,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가정이 이런 어떤 무선 공유기 해킹에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웹캠입니다. 반려견들 많이 이제 키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멍멍이가 또는 우리 고양이가 나 없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걱정되시니까 요 웹캠을 많이들 설치하시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화상 통화 같은 것들 용도로도 많이 사서 이걸 설치해 놓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웹캠 관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밀번호 설정을 제대로 안 하신다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이 소홀하게 되면, 즉 이 웹캠을 사놓고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러시아의 해커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웹캠들을 해킹을 해서 그냥 사이트에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뭐 몇천 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면. 뭐 국내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게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 해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해킹했던 웹캠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찍어놓은 몰래카메라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웹하드에 아주 대거 방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병원에서 설치된 웹캠을 해킹해서 실제로 어떤 치료 중인 환자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도 있고요. 그거 말고 뭐 굉장히 다양한 동영상들이 노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웹캠 카메라 달린 거 다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잘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여기다가 안 쓰실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컵 같은 거 아니면 사발 같은 거 씌워 놓으시거나 아니면 여기다 그냥 저 불투명 테이프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도 권고를 합니다.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2017년에는 랜섬웨어 때문에 뭐 굉장히 난리였죠. 랜섬웨어는 랜섬이라는 게 이제 인질, 몸값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요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이 전부 다 암호화됩니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해커가 메시지 창이 딱 뜨면서 너 이 암호화된 거 풀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내면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줄게.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비트코인은 신용카드하고 다르게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커들이 요런 계좌로 비트코인을 얼마를 송금해라.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거 뭐 랜섬웨어 저거 걸리면 그냥 PC 포맷하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 뭐 이런 것들 백업 잘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런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파일이 다 암호화되면 여러분들이 찍었던 사진들이 뭐 전부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례는 이런 거죠. 요게 어떤 화면 같으세요? 우리 이제 버스 정류소에 이렇게 가면 다음 버스 몇 시에 옵니다 이런 거 표지판 나오잖아요. 근데 요 안에는 일종의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운영체제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된 겁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어떤 버스 안내 표시기 자체가 이제 먹통이 된 사례고요. 요거는 우리 뭐 이건 CGV에서 실제로 이제 공고를 했던 겁니다. 우리 영화를 딱 보러 들어가면 초기 한 10분 정도는 광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 영상들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CGV의 그 광고 영상을 틀어주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암호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내문은 뭐냐면 딱 들어갔는데 10분 동안은 그냥 깜깜한 겁니다. 광고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10분 동안은 광고 상영 없이 뭐 이렇게 검은 화면이 노출될 겁니다. 그걸 이제 안내해 놓는 표지판이고요. 요건 뭐냐면 요건 이제 외국에서 사례인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 스마트 TV입니다. 스마트 TV도 속에 컴퓨터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TV가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TV 자체가 그냥 먹통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TV 가격이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얼마 줘? 그러면 야, 저거 주고 우리 TV 보자 이렇게 하지. 저거 들고서는 뭐 공장에다 맡기고 뭐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실제 외국에서는 병원에 있는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환자 진료 기록이 전부 다 암호화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면 당장 이제 진료를 봐야 되는데 진료 기록이 다 암호화돼 있으니까 진료를 못 보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 병원은 3천만 원을 주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암호를 풀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거 말고 이제 호텔도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호텔 그 자동 키가 전부 다 먹통이 됐던 사례도 있고요. 그럼 이제 고객들이 방문을 못 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죠. 뭐 휴대폰 해킹은 워낙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휴대폰이 일단 해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휴대폰 소유주,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커가 원격지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명령을 내리냐면 여러분들 휴대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해커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번호에 별표 1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뭐 GPS가 가동된다든가 뭐 별표 2 이렇게 하면 녹음 기능이 가동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격에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원격에서 명령을 내릴 때 이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 눈엔 보이진 않습니다. 안 보이도록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일단 해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PS 기능을 온시켜서 여러분들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도청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도청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제 녹음 기능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녹음 기능을 가동시켜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소리나 아니면 전화로 나누는 그 전화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녹음 파일을 이제 해커한테 송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배터리를 소진시킨다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부 목록 아니면 메시지 내용을 다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해킹은 이미 굉장히 일반화가 돼서 방송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 이거 뭐 스마트폰 해킹하는 거 시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근데 스마트폰 해킹은 해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일반화가 돼서 저런 해킹은 사실은 별로 해주질 않습니다. 이미 이제 해커들한테는 좀 한물간 그런 대상이고요. 요새 해커들은 어떤 거 하냐면 이게 뭐 같으세요? 여기 있는 HLT, MUL, 뭐 FML, AD 뭐 이런 게 뭘까요? 이게 컴퓨터 명령어입니다. 컴퓨터 명령어고요. 이스라엘 연구팀이 한 10년 전쯤에 컴퓨터 CPU라고 있죠. 그렇죠?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컴퓨터 CPU에서 처리하는 명령어가 다르면 CPU에서 나는 소리도 다르다라는 걸 알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파 분석기를 가지고 실제로 HLT라는 명령어를 CPU가 처리할 때 나는 소리, MUL이라는 명령어를 처리할 때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한 거거든요. 해서 봤더니 명령어가 다른 명령어를 CPU가 처리하면 소리가 다르게 나네? 이걸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근데 10년 전에 이스라엘 팀은 저걸 어떻게 했냐면 큰 어떤 그 우산처럼 생긴 지분기라고 있습니다. 소리를 이렇게 모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소리를 수집한 겁니다. 근데 이 지분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산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갖고 소리를 이렇게 도청하려고 들면 대번에 티가 나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팀이 10년 동안 개량을 해서 최근에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죠. 요새 스마트폰은 센서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해서 이 노트북에 있는 CPU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 소리를 분석해서 지금 얘가 어떤 키를 누르고 있다. 또 이 화면에는 어떤 것들이 떠 있다를 이제 원격에서 알아채는 기술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요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카메라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 붙입니다. 근데 그런 걸로는 보안이 충분치 않고 스마트폰 자체를 입구에서 압수해서 아예 시설 건물 내부로 못 갖고 들어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한 2년 전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요새 휴대폰에 보면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애플, 시리, 삼성폰에 빅스비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해커가 요 스마트폰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 내리냐면 야 시리야 아니면 빅스비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부 목록을 이메일 주소 어디로 보내줘.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음성인식기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느 주소로 전화번호부 목록을 보내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처리해서 보내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들리는 소리로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의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동물들은 들을 수 있는데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이 있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가청 주파수 대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변환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돌핀 어택 또는 히든 보이스 커맨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려서 실제 그 인공지능이 우리 명령대로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을 하는 거고요. 이게 처음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하다가 요새는 뭐에 대해서 할까요? 요새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서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문 앞에서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 앞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이걸 이제 심박 조절기 또는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이렇게 체내에 삽입을 합니다. 삽입해서 심장이 이제 좀 불규칙하게 뛰거나 이러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약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당연히 저건 이제 몸속에 삽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2013년에 버너비 잭이라고 하는 해커가 저 심박 조절기가 원격에서 충분히 해킹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과도한 어떤 전기 충격을 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걸 발표합니다. 2013년에 버너비 잭이라는 해커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이 사람이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해커의 인터뷰를 본 다음에 나는 해킹의 위험성 때문에 심박 조절기를 꺼놓고 다닌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뭐였냐면 2013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2017년 6월이죠. 2017년 6월에 외국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커가 심박 조절기에서 8,600개의 취약점들을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이런 게 또 생긴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문제가 됐을 때 저 당시에 트위터에 어떤 내용들이 계속 리트윗 됐었냐면 요런 일련 번호의 심박 조절기를 달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고가 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런 심박 조절기 뭐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도 들어가 있고 내가 이렇게 차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기기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듯이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아주 잘 만들질 않으면 굉장히 큰 어떤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 보고 요새 얘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모든 기계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잘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그림이 흉측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2013년에 했던 건데 이제 스마트 TV 해킹입니다. 스마트 TV가 지금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죠. 스마트 TV는 말 그대로 TV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하고도 연결돼 있죠.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스마트 TV도 이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인터넷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해킹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굴지의 가전업체들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물론 스마트 TV가 해킹당할 수 있지만 TV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 서적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TV와 관련한 책은 그렇게 쉽게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마트 TV가 해킹될 수는 있으나 TV에 대해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된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해킹이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박사과정 학생이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그 당시에 최고로 좋다는 TV를 하나 사다가 TV를 뜯었습니다.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역분석,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TV를 뜯어서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라는 걸 저희가 2013년에 삼성 스마트 TV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적이 있고 이제 삼성만 하면 좀 그러니까 2017년에는 LG 스마트 TV에 대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 TV입니다. 지금 꺼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해커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요 스마트 TV를 몰카처럼 이용해서 방 안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촬영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몰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슨 몰래카메라 이런 걸 찍으면 배터리가 금방 닳고요. 또 스마트폰이 굉장히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대번에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러고 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해킹해봤자 귀가 찍히거나 시꺼먼 거 찍히거나 천장이 찍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 내가 TV 앞에서 어떤 옷차림으로 어떻게 TV를 보고 있으며 무슨 말들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스마트 TV를 몰카로 악용하면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겠죠. 근데 스마트 TV는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뭐냐면 유명한 세계적인 통신사 중에 AP통신사라고 있습니다. AP통신사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P통신사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해커가 속보라고 해놓고 백악관에서 폭발물 2개가 터져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쳤다. 이런 가짜 기사를 그냥 해커가 날리는 겁니다. 이 트윗을 딱 날리자마자 미국의 나스닥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폭락하죠. 폭락했다가 이게 오보입니다라고 밝혀지고 원위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TV를 통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디오스타 본 방송이고요. 이 자막은 저희가 그냥 넣은 겁니다. 방송국까지 가지도 않고 TV만 해킹하면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방송 신호 자체를 그냥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걸 틀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걸 이제 TV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홈쇼핑 하면 번호 나오면서 뭐 다음 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번호만 내 번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여러분들 신용카드 번호나 이런 걸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걸 2013년에 발표하고 나서 뭐 꽤 이제 외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외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국내에서도 이런 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내의 정부 기관이나 국내의 어떤 대기업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저거는 이제 전문적인 해커들이 달라들어서 분석을 했으니까 저게 저렇게 되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런 공격들을 광범위하게 시도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문건이 공개됐냐면 여러분들 위키릭스라고 하는 폭로 사이트 아시죠? 그렇죠? 그 위키릭스에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던 비밀 문서가 하나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IA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미국의 CIA와 영국의 MI5라고 하는 첩보 조직이 공동으로 위핑 엔젤이라고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삼성 스마트 TV에 설치해서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게 비공개 문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2014년부터 한 3년 정도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게 비공개 문건의 내용이고요. 이 얘기는 무슨 걸 뜻하냐면 외국의 정보기관들은 어떤 제품이 취약하다. 또 그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게 리포팅이 되면 바로 공격 코드를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해킹한 것 같으세요? 이건 로봇 청소기를 해킹한 겁니다. 로봇 청소기를 해킹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내부 영상들을 찍은 거고요. 로봇 청소기는 이제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훨씬 더 민감한 영상들을 많이 찍을 수가 있겠죠. 뭐 ATM 기계도 요새는 해킹합니다. 그래서 실제 해커들이 ATM 기계를 해킹해서 500억을 인출해 가서 사라졌다.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외국의 이제 얘기입니다. 2013년에 저희가 스마트 TV를 해킹해서 꽤 이슈가 됐었고요. 2015년에는 자동차 해킹이 아주 빅 이슈였습니다. 요 사람이 크리스 발라섹이라고 하는 해커고요. 요 해커가 이제 찰리 밀러라고 하는 해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해커고요. 특히 이 찰리 밀러라고 하는 해커는 아이폰을 해킹하는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사람은 전직 NSA 요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직 미국 정부기관을 위해서 일했다가 민간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주로 아이폰을 해킹하다가 2015년에 뭘 해킹했냐면 여기 꼬랑이 처박혀 있는 자동차 보이시죠? 자동차를 해킹한 겁니다. 2015년에 나와 있는 최첨단 자동차를 해킹했고요. 요겁니다, 요거. 요게 크라이슬러에서 나온 체로키 집입니다. 2015년 최신형 버전이고요. 이걸 이제 얘네들이 방에서 이렇게 해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카 해킹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요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이 뭐냐면 요 두 명의 해커가 자동차는 해킹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실제로 발표하고 나서 이 와이어드란 잡지의 요 리포터가 실제로 그럼 내가 해킹을 체험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차를 끌고 고속도로로 나갑니다. 고속도로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방 안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를 해킹을 하는 겁니다.
해킹하면 어떻게 되냐면 맨 먼저 자동차에 이런 거 많이 달려있죠. 요거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포메이션 더하기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고요. 우리가 요걸 통해서 내비게이터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TV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명의 해커가 고속도로에 달리는 집차에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먼저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들 사진을 갖다 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걸 통해서 자동차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칩들을 해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킹에 성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차가 쭉 달려가는데 갑자기 워셔액이 유리창에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이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기판이 전부 다 꺼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는지를 알 수가 없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옆에 대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지금 손 떼고 있죠. 떼는데 핸들하고 악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랑에 이렇게 처박아 놓은 겁니다. 차를. 실제로 운전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동영상은 마무리가 되고요. 실제 저 일이 벌어지고 나서 크라이슬러에서는 차량 140만 대를 리콜합니다. 실제 저것이 해킹으로 인해서 물품을 리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 일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굴지의 제조사들은 해킹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안 세우면 리콜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기업에 굉장히 큰 손실을 끼칠 수가 있구나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커들을 고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는 업체들이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잘 만들질 않으면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새는 중국 해킹팀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킹팀이 얼마 전에는 우리 테슬라라고 하는 차량이 있죠. 그 테슬라 차량을 해킹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요 팀은 BMW 차량 해킹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2015년 얘기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프로를 매년 하나씩은 이렇게 찍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EBS하고 뭐 해킹 30초 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뭐 현재의 해킹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 뭐 그런 걸 이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찍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뭐 자동차 해킹하는 거 뭐 인터뷰를 하는데 실제 이제 해커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더 이상 이제 자동차 해킹은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 해킹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별로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좀 잘 나가는 해커들은 뭘 해킹하냐면 비행기를 해킹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CNN 방송에서 실제로 방송 나왔던 거고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주역입니다. 비행기 해킹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친구고요. 뭐 해커들이 다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생겼고 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해커들은 굉장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행기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기 보면 영화도 보이고 지금 목적지까지 몇 킬로 남았는지 뭐 밖에 온도는 얼마인지 이런 거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IFE라고 합니다. In-Flight Entertainment System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걸 해킹하는 겁니다. 요걸 해킹한 다음에 비행기 내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비행기에 있는 객석 쪽,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어떤 일반 소비자들이 타는 그 객석 쪽은 완전히 해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커들이 연구하고 있는 건 이제 조정석까지 넘어가서 이제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새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 해커들이 이쪽으로 특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메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전기 있죠, 충전기. 그렇죠? 그럼 휴대폰이 이렇게 있으면 보면은 충전기를 꽂는 단자나 아니면 USB에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자나 다 똑같은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연결시킬 때하고 컴퓨터에 연결시킬 때하고 좀 다릅니다.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근데 충전기에 연결시키면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는 이제 조지아텍에서 해킹 공부를 하고 지금은 오레곤 주립대에 교수로 가 있는 장영진 교수입니다. 이 친구가 2013년에 요 충전기 속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충전기에다가 휴대폰을 꽂기만 하면 요 속에 들어있는 해킹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외국 가면 보안 수칙 1번이 뭐냐면 공짜 와이파이에 함부로 접속하지 말 것. 이게 보안 수칙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공짜 충전기에 함부로 내 휴대폰을 꽂지 말 것. 이게 보안수칙 2번입니다. 이런 해킹 기법은 너무도 많으세요. 요거는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보도됐던 거고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부터 이 다리미하고 주전자를 한 250개 정도를 샀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뜯어보니까 요 주전자 안에, 요 다리미 안에 요 엄지손톱만한 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이 뭘 하나 봤더니 이 다리미를 콘센트에 딱 꽂으면 요 칩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요 칩이 작동하면서 여러분들 집이나 회사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를 찾기 시작하고요. 그 공유기에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으면 그 공유기를 통해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뿌려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고 아마 아버님들은 아실 텐데 요건 이제 전자담배죠. 전자담배는 보통 충전을 할 때 컴퓨터에 연결해서 충전을 시킵니다. 근데 요건 어떤 전자담배냐면 요 전자담배 속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코딩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충전하려고 컴퓨터에 꽂는 순간 여기에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컴퓨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역시 중국에서 만들어졌고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악성 코드의 한 70% 가까이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2017년 6월에 영국에서 베이직, 그러니까 British American Security Information Council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여기 UK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핵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핵 잠수함을 우리가 보통 코드명 트라이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 무기가 탑재된 이 핵 잠수함이 해킹될 수 있는가 하는 보고서를 썼고요. 당연히 해킹된다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해킹할 수 있었고 이게 해킹될 경우에 해커가 핵무기에 대한 컨트롤을 갖게 된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좀 이슈가 됐었죠. 블룸버그에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칩입니다. 근데 이 칩을 무슨 애플도 갖다 쓰고 있고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칩 안에 해킹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서 저 칩을 사용하는 기기들은 쉽게 해킹될 수 있다. 뭐 이러고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저게 뭐 가짜다 아니다 갖고 진실 공방이 있었고 저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나온 소설이고요. 여기 이제 고스트 플릿, 그래서 유령 함대라는 책입니다. 저것의 번역본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됐습니다. 이게 상하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령 함대라는 책은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3차 세계대전을 벌이는 걸 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차 세계대전이 딱 발발했는데 미국의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다 다운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투기 막 추락하고 레이더 꺼지고 뭐 이럽니다. 봤더니 이 기기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온 반도체 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도체 칩에 전부 다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딱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중국이 그걸 이용해서 미국의 모든 시스템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들을 실제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이 보안 쪽에 굉장히 전문가라서 굉장히 리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재밌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현실에 반영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화웨이 통신 장비 갖고 논란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굴지의 회사죠. 근데 이 화웨이라는 중국 회사를 만든 사람은 중국의 인민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그러니까 값싼 건 좋은데 이게 인민군 장성 출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 속에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걸 쓰는 걸 굉장히 꺼림칙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은 화웨이 통신 장비 안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은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안 쓰기도 하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이 계속 이슈가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보셨듯이 이미 해커들은 단순히 컴퓨터를 해킹하고 거기서 정보 뽑아오는 것들만을 연구하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는 컴퓨터 및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컴퓨터 해킹 거의 안 했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사이버 시큐리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기기들은 전부 다 해킹 가능하다. 그래서 사이버 학과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렇듯이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기기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킹에 대해서 공부하죠. 해킹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그것 외에도 일단 암호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암호학이라고 하는 건
뭐 영어로는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걸 이상한 글자로 바꿔서 남들이 못 알아보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암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상형 문자를 최초의 암호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의미를 이상한 기호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상형 문자를 최초의 암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요걸 이제 스키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 막대기입니다. 봉이고요. 여기에 종이를 둘둘 말아서 여기 보시면 the skitail is a transposition cipher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저 리본을 쫙 풀면 글자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편이 요걸 해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지름의 나무 막대기에 저걸 감아서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걸 최초의 군사용 목적의 암호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 흔적이 군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지휘관들이 이렇게 지휘봉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스키테일 암호가 그대로 군대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암호학에서는 어떤 글자를 남이 알아보기 힘들게 어떻게 바꿀까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암호를 썼지만 요새 이런 거 안 쓰겠죠. 다 컴퓨터 기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호 그러면 가장 유명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튜링상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도 실제로 나왔었죠. 이 사람은 컴퓨터의 발명가, 컴퓨터를 만든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해독 장치를 만든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암호 해독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많은 분들이 뭐 암호화 시키고 암호 해독하고 이런 건 군대에서나 또는 전쟁 발발했을 때나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NSA에 근무하다가 실제로 NSA가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비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걸 폭로한 사람입니다. 더 가디언이라고 하는 신문사에다가 폭로를 했고요.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폭로한 문건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프리즘이나 뭐 엑스키 스코어, 뭐 물론 이런 다양한 해독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비밀 문건의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중에서 이 여러 가지 문서 내용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리즘이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데 그걸 일일이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거대 IT 기업들은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페이스북, 스카이프, 뭐 팔톡, 유튜브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하고 비밀 협정을 맺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그걸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너희들 컴퓨터에 달아주면 우리가 너희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요. 그 정보 수집 대상은 이메일, 뭐 화상 통화, 여러분들 사진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은 저런 것들을 뭐 중국이나 러시아 애들을 막기 위해서 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 미국의 감시 대상 국가 여기 보시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걸 우리가 Five Eyes라고 얘기합니다. 5개의 눈이죠.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절대 동맹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Five Eyes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전 세계 감청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을 하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어떤 입찰권을 두고 동시에 붙으면 그 정보를 수집해서 자국 기업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얘네들끼리는 서로 해킹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맹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현안에 따라 감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될 나라들은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그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이버 국방학과는 우리가 이제 북하고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최종적으로 뭐 통일이 되기까지 하면 사이버 국방학과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를 노리는 주변 국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는 거기에 IS 같은 테러 단체까지 가세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 국가로 놓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뭐 암호 기술이 아까 보시면 어떤 글자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새 범죄자들은 단순히 그런 거 쓰지 않고요. 요새 예를 들어 범죄 소굴 같은 거 급습을 하면 걔네들은 뭘 쓰냐 하면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 암호 기술을 씁니다. 요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심층 암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 히로뽕 1kg을 어디로 보내라. 그럼 이거를 암호화시키면 이상한 글자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글자로 바뀌어 있으면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암호화시켰거나 뭐 이상한 거 했어 라고 경찰이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뭐냐면 얘를 요 그림 속에 집어넣으면 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암호는 단순히 이상한 글자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암호화된 내용을 동영상 속에 숨겨놓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 속에 숨겨놓거나 아니면 아래 한글 파일, 워드 파일 속에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논문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알카에다라는 테러 조직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파일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외신 보도 보시면 알카에다 지부를 급습했는데 거기에 있는 동영상 파일 중에서 테러를 공모하는 파일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암호학이라고 그러는 건 그게 전시든 평시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워낙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학문으로 대접받고 있고요. 암호학을 연구한 사람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그러는 튜링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디피하고 헬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도 암호학자이자 튜링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리베스트 샤미에 에이들만 해서 또 암호학 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양반들도 튜링상을 받았고요. 이 사람은 샤피 골드와서와 미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튜링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암호학이나 이런 정보 보호가 어떤 기존의 어떤 전산학 같이 어떤 학문의 반열로 올라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암호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암호 기술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암호가 해독이 안 되려면 현재 컴퓨터의 성능을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슈퍼컴퓨터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 보면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 양자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역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에이들만, 그러니까 아까 튜링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분자 컴퓨터입니다. DNA 컴퓨터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DNA 컴퓨터, 일종의 슈퍼컴퓨터거든요. 그 DNA 슈퍼컴퓨터의 핵심 이론을 개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연구실이 뭐냐면 DNA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암호 해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새 또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슈죠. 당연히 암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어떤 블록체인 연구까지도 실제 공부하고 있고 저희 사이버공학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일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암호학, 해킹 이거 외에 저희 사이버공학과에서 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범죄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 보면 범죄자들이 뭐 불에 태우고 뽀개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렇게 훼손된 장비로부터 지워진 파일들을 복구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일단 디지털 포렌식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뭘 배우냐면 예전에 이제 소니 픽처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딱 해킹당하고 나서 작년에 FBI가 뭘 했냐면 소니 픽처사를 해킹한 배우는 북한의 박진혁이다 라고 해서 사진까지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는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 현장에 딱 가면, 사건 현장에 가면 그 사건 현장에서 남겨진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이 범행 수법이 과거의 누구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에 누구 있다 추측을 하죠. 그걸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합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남겨진 흔적을 이용해서 이 배후에는 누가 있고 이게 어떤 공격 집단이
실제로 행한 거다. 그래서 그 실체에는 누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는 이런 걸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이거 배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못 찾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우리 정부에서 저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 저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 프로파일링 전문가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취약점 분석 및 보안성 평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품 자동차든 비행기든 팔 때 거기에 해킹당할 위협이 있으면 굉장히 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리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업체들이 뭘 하냐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검수 단계에서 이 제품이 안전한지를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보안성 평가라고 얘기하고요. 이 보안성 평가를 어디까지도 하냐면 이게 F-35 전투기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40대를 인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F-35 전투기는 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F-35는 가장 철저하게 테스트된 사이버 웨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 국방부는 2015년부터 어떻게 하냐면 모든 군사 무기에 대해서 그게 출고 직전에, 그러니까 검수 단계에서 해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테스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F-35 전투기도 최첨단 전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수 단계에서 해킹 가능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구인 공고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F-35 전투기 검수 보고서입니다. 그럼 여기 제가 빨갛게 쳐놓은 게 뭐냐면 사이버 시큐리티 테스팅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검수 보고서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외국에는 구인 공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뭐 정보보호 전문가 이렇게 구인 공고가 나잖아요. 외국은 F-35 사이버 시큐리티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또 집에서 쓰는 일반 IoT 기기들 외에 사실은 국방에서 쓰이는 모든 무기도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공부하고 또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 학생들이 관할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민간에서도 이런 어떤 보안 전문가들을 많이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간에서는 커먼 크라이테리어 그래서 공통평가 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물건 팔 때 이 물건은 안전해요 뭐 아니면 이건 표준을 준용했습니다 해서 KS 마크 같은 거 찍어주잖아요. 아니면 연비가 어떻게 됩니다 이런 거 정부에서 마크를 찍어주죠. 똑같이 우리 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들은 이게 해킹에 안전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 받아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인증 마크를 찍어줍니다. 그 국제 표준이 있고 그 국제 표준 중에 대표적인 게 커먼 크라이테리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 안드로이드 휴대폰 있죠? 그 휴대폰이 최초로 이 보안성 인증을 받은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로 인증받은 게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 게 LG 스마트폰이고요. 요새는 스마트 TV도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 스마트 TV, LG 스마트 TV 보안성 인증 그러면 우리는 보안성 인증을 어떻게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평가해주고 저런 거 인증받는데도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7년을 졸업하고 나면 민간에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갑니다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 외에 이런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가르치지만 사실은 소위나 대위, 소령, 대령들이 되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국방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이버 보안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공부합니다. 그걸 이제 정보보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외국에는 사이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보호 정책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국제 공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 나라의 보안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들어오는 학생들 보면 기술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외고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외국어를 잘하고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문과적 소양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정책 전문가로 키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뭐 암호학도 배우고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범죄 수사도 배우고 뭐 보안성 평가하는 것도 배우고 정책도 배우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 외에는 어떤 걸 하느냐? 각종 과외 활동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희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에는 사이코라고 하는 해킹 동아리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동아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해킹 쪽으로는 가장 탑에 있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코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런 해킹 월드컵이라고 그랬죠. 이런 데프콘이라고 하는 해킹 대회. 이거 말고도 뭐 중국도 있고 뭐 각 나라에 유명 해킹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전해서 뭐 1등, 2등, 3등 노리기도 하고요. 또 뭐 단순히 상패만 주는 게 아니고 상금도 줍니다. 꽤 큰 상금도 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뭐 마음껏 해외여행도 가고 뭐 이럽니다. 또 외국에는 어떤 대회가 있냐면 이런 대회도 있습니다. 이건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서 무슨 대회냐면 여기 보시는 요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녹색이고 뭐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이 뭐냐면 해킹하는 로봇입니다. 그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는 뭐냐면 데프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팀을 꾸려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겁니다. 사람끼리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는 로봇끼리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 대회가 2016년인가 열렸고요. 실제로 이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에서 1등한 팀이 이 팀입니다. 이 팀은 조지아텍의 이제 컴퓨터학과 교수진이고요. 이 사람이 데이비드 브럼리 교수인데 이 사람들이 해커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속 대학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킹하는 컴퓨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에 가서 1등을 한 팀이고요. 실제로 저 메이햄이라고 하는 이 해킹하는 컴퓨터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해킹하는 로봇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해킹팀에 들어가서 해커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해킹 로봇을 만들어서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건 실제로 2016년에 요 메이햄이 로봇 해킹 대회에서 1등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 1등한 메이햄 얘를 사람들이 하는 해킹 대회에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여기 2박 3일 동안 대회했는데 얘가 대회 이틀째까지 끝에서 3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쟁쟁한 애들 15팀을 본선에 진출시켰는데 그 본선 진출자 중에서 2개 팀은 요 로봇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 정도로 AI 시큐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을 위한 이용한 보안 기술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폰 투 온 또는 버그 바운티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팀을 짜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대회도 있지만 또 인공지능 해킹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을 대회에 내보내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대회도 있지만 이런 대회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대회 당일날 여기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애플 제품, 뭐 구글 제품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회 당일날 나는 요거를 해킹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기기당 30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킹에 성공하면 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마 신문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정훈이라는 친구입니다. 이정훈이라는 친구는 왜 유명하냐면 이 친구는 사이버 국방학과 학생은 아니고요. 정확히 따지면 고졸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30분을 들었는데 내가 더 이상 배울 거 없구나. 그래서 대학교를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학력 상태는 고졸이고요. 이 친구가 뭐랬냐면 이 취약점을 찾아서 상금을 받는 요 폰투온이라는 대회에 나가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3개 제품에 대해서 취약점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30분, 그러니까 1시간 반이죠. 저 30분 동안 3개 제품에 대해서 취약점 7개를 찾았습니다. 그 7개 취약점을 찾고 받은 상금은 22만 5천 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대회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 받은 상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회 2번 우승하고 나서 구글에서 너 우리한테 와. 영어 못해도 상관없다. 지금 구글에 가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핵 더 펜타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시민권자만 하는 건데 펜타곤을 뚫으면 상금을 줍니다. 이런 대회도 엽니다. 실제로 미국 펜타곤 그런 뭐 굉장한 데잖아요. 근데 핵 더 펜타곤을 했더니 실제로 해커가 뚫었습니다. 그래서 138개의 취약점이 실제로 리포팅된 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미국은 매년 합니다.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킹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공부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시스템들을 다 공부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킹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단순히 해킹 기술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암호학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포렌식 정책 모든 걸 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 다 배우면 그 모든 과목을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보통 보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암호학의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은 디지털 포렌식이나 아니면 해킹 쪽에 좀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는 친구는 보안성 평가 쪽에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또 영어를 잘하거나 정책 마인드, 문과적 소양이 있는 친구들은 정보보호 정책 쪽에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해서 군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업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마치고 나오면 뭘 할 수 있냐 하면 아까 제가 뭐 구글에서 어떤 취약점 대회도 열고요. 뭐 업체에서도 보안성 평가하려고 그러고요. 각종 해킹 대회가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외국에서는 보안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년을 군복무를 하시고 나시면 외국 기업에 바로 가실 수도 있고 국내 기업에서 또는 국정원이나 군 같은 데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90학번인데 그러니까 90년대에 대학을 들어갔죠. 그때만 해도 뭐 해킹, 정보보호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막 TV에서 나오고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보안이 중요한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나 무슨 이런 사이버 국방학과 뭐 이런 게 만들어지리라고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세계가 빠르게 변화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컴퓨터에 좀 관심 있다, 뭐 보안 이런 쪽 또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러시면 아마 사이버 국방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그렇게 나쁘신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보통 보면 뭐 의대와 저희 학과 양쪽에 전부 다 합격을 해서 저희 학과로 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면 전산학과로 갈까 이쪽으로 올까 해서 고민하다가 저희 학과로 온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항상 어디 가서든 자랑하는 건 뭐냐면 저희 사이버국방학과가 매년 30명씩 뽑는데 들어오고 나서 난 반수할 거야 라고 한 친구는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수업을 못 쫓아와서 잘리거나. 잘린 학생은 몇 번 있습니다. 이게 학사 경고를 3번 내리받으면 고대에서는 그냥 제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도 중간에 반수하겠다고 나간 친구는 없습니다. 후회는 별로 안 한다는 얘기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